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6.9시간 정도 된다고 나온 데이터를 받긴 했거든요. 2021년에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 109만 명 정도 됐고, 서울대학교 병원 데이터로 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17배 정도 높았거든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보고들이 많고, 내가 수면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부분은,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수면의학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보험 자료가 공개가 되고 하거든요. 2021년에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 109만 명 정도 됐고, 이것이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는 굉장히 흔하다. 또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만나기 쉬운 장애고요. 우리가 가장 흔한 수면장애인 불면증 같은 경우는, 우리 불면 증상은 누구나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걱정돼서 잠이 안 온 경험, 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잠이 안 온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증상으로서의 불면증은 10명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불면장애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붙일 때는 주 3회 이상 불면 증상이 지속되는데, 여기서 불면 증상이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깨는 것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아침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일찍 깨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주 3회 이상인데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불면장애를 진단하거든요. 근데 이 불면장애는 한 전 인구의 한 10%, 한 10명에 1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하죠. 불면장애 같은 경우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유병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코골이, 수면무호흡증도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체중도 좀 많이 늘고 복부 비만도 많이 생기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5, 60대까지는 유병률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장애도 50대까지는 유병이 올라가거든요. 또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꿈에 있는 내용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서 다치실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그런 뇌 퇴행성 질환하고 연결되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그야말로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병이에요. 대개는 50대 이상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퇴행성 질환들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제가 연구해서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6.9시간 정도 된다고 나온 데이터를 받긴 했거든요. 특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너무 심각하게 적습니다. 오래전 연구이긴 하지만 2013년, 14년 연구 발표했던 거, 조사했던 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하루 수면 시간은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수면 빚이 쌓인다고 그래요. 부족한 수면이 계속 내 몸과 정신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 빚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면 빚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 주말에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자고 이런 경우들 많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수면 부족의 현상을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한 나라고 수면 장애도 많다. 그러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요. 충분히 자고 이러면 좀 게으른 거 아니야? 또 잠을 줄여서 뭔가 굉장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거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환자들이 근데 불면증은 되게 주관적인 증상에 기반한 병인데, 불면증의 호소는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주간 졸리움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낮에 또렷하게 활동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밤에 잠을 줄여서 생활해서 낮에 졸려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지는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많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면 장애를 스크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낮에 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제 외국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면 문제로 인한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거에 많이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이슈는 밤새고 하는
수많은 상점이라든지 음식점도 열고 배달도 24시간 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일주기 리듬, 우리 생체 시계라고 말하는 일주기 리듬을 대개는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맞춰 살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거슬러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듬의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또 수면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수면 건강을 지키기 상당히 힘든 환경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데이터로 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받았던 4천 몇백 명 분들의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면 어떤 사인으로 돌아가셨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로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수면장애 두 가지를 들여다봤거든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두 가지를 들여다봤는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17배 정도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은 당연히 자다가 숨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매일매일 간헐적으로 오고 하니까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보고들이 많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불면증 환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봤더니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8배 정도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높았다.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는 실제로 신체적인 악영향 또 정신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수면이 얼마나 되고 내 수면의 질은 어떻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혼자 사셔서 자다가 증상이 있는데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골이 같은 게 있는데 동침자가 있으면 너 코 많이 골아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잘 인지 못 하시다가 같이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본인이 이런 걸 알게 됐다고 오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도 사실은 이제 독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잠꼬대를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신데 전혀 본인은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내가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누가 나를 간병을 해주다가 며칠 같이 있다 보니까 나 잠꼬대 많이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 많이 주세요. 선생님 저기 뭘 좀 먹어야지 잘 잘 수 있습니까? 뭘 먹어서 잘 잘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낮에 낮답게 보내시면 밤에 잘 잘 수 있습니다. 낮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세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활동을 늘리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환자분들은 몇 시에 자러 들어가는 거, 잠에 드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면의학의 관점에서는 몇 시에 기상하는지가 중요해요. 기상하는 건 눈이 뜨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몸이 일어나는 거. 행동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하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환자분들은 선생님 자꾸 일찍 고정된 시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자야지 일어나죠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그날 밤에 잘 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개념인데 우리는 낮잠을 안 잔다는 가정하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잘 수 있는 파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정된 시간에 일찍 일어나시는 게 건강식품 돈 써서 뭐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종류라기보다는 자기 전에 너무 배고프진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또 너무 배가 부르지도 않고 따뜻한 우유 한 잔. 우유 안에는 트립토판 같은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로토닌은 이제 잠을 더 잘 자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 중요하고 또 자기 전에 이제 휴대폰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빛이 나와서 해가 떠 있을 때는 억제되어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우리 뇌의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해가 지면 분비가 올라가면서 대개는 수면 시간 2시간 전부터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빛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빛을 쐬고 있으면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리듬을 저해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 어렵죠. 그래서 뭘 먹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생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일상적인 거죠. 카페인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셔라. 우리 커피 막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피가 우리 혈중 농도에서 반감 기간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카페인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더 오래 작용 시간이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개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카페인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항상 잠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술
술! 우리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술은 잠이 드는 건 돋거든요. 술 마시면 졸립잖아요. 잠이 드는 건 돋는데 잠을 자꾸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해보면 마이너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도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다. 가급적이면 불면증 고치려면 사실은 술을 끊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해서 이런 설명 드리는데 많이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뭐 건강하게 살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계속 찾으시는데 그런 아주 평범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잘 못 지키시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이거 평범한 건 말고 잘 안 지키시면서 특별한 거, 특별한 음식을 원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잠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만성적인 불면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죠. 적극적인 치료라 함은 대표적으로는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또 때로는 초반에 인지행동 치료할 때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하다가 약을 끊고 이제 행동적인 것을 잡아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도에 일시적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습관을 교정하고 비약물적으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좋아져요. 근데 아주 만성적인 불면증의 경우에는 우리 건강한 수면 습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습관의 교정만으로는 사실은 치료 효과가 충분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처방하고 이러면서 해나가는 건데 만성적인 불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24시간 다 물어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시고 낮에는 주로 뭘 하시고 낮잠을 주무시는지 낮에 졸린지 피곤한지 저녁은 몇 시에 드시는지 저녁 식사 하시고는 뭘 하시다가 그 다음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가시는지 중간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이런 식으로 쭉 일과를 다 물어보거든요. 24시간 자는 시간하고요 깨있는 시간 우리 낮의 생활과 밤에 자는 것은 굉장히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요. 잘 깨어 있어야 잘 자고 잘 자야 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의 전반. 결국은 야간요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대개는 자다가 한 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 보시는 경우로 야간요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광의 용량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많이 기여를 하는데요. 수면하고 연관돼 있을 때는 첫 번째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복압이 올라가요. 숨이 멈추는 이벤트가 반복이 되면서 그럼 방광을 눌러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요의를 느끼시죠. 그 다음에 나트륨을 배설해내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들도 분비가 늘어난다고 해요. 수면무호흡증에서. 또 우리 항이뇨 호르몬이 있거든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것은 리듬을 가지거든요. 근데 불면증 환자분들이 그런 리듬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소변이 안 마려워야 되는데 마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어떨 때는 수면장애의 한 증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비뇨기과 교수님들이 저한테 컨설트를 꽤 주세요. 야간요 때문에 진료하시다가 비뇨기과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시고 충분히 치료하셨는데 내지는 비뇨기과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야간요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혹시 수면장애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평가 의뢰를 많이 주십니다. 스스로 작아진다는 나의 잠의 양과 질은 과연 괜찮은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수면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잘 모르겠잖아요. 주관적이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수면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잠이 긴 사람, 롱슬리퍼도 있고 잠이 짧은 숏슬리퍼도 있어요. 롱슬리퍼는 대개는 하루에 9시간 이상 자야 되는 분들이에요. 숏슬리퍼는 6시간 이하를 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내가 수면이 부족한지 양쪽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부분은 내가 이제 멍하게 지루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지루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 쉽게 조느냐. 그 다음에 평일에는 아마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시거나 일상이 있으실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약속이 있죠. 하지만 주말에는 내지는 휴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침에 얼마나 늦게 일어나고 더 많이 자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주말에 몰아자는 잠이 굉장히 많다. 나 쉽게 존다 멍하니 있을 때 이런 분들은 내가 좀 잠이 부족한 게 아니냐. 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의 질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잤을 때 내가 개운하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도 별로 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세요. 숨이 이렇게 자꾸 멎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못 들어가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이 자는데 졸립지?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통해서 내가 잠에 조금 문제가 있느냐, 수면 장애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느냐, 수면 부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